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COP28 하루 연장, 연기 얘기했었는데 폐막했습니까? 네, 어제 폐막을 했습니다. 네. 합의문이 나왔는데요. 일단 이런 내용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중요한 시기인 2030년까지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화석연료로부터 멀어지는 전환을 가속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방식이 질서 있고 공정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앞서 나온 그 초안에 이게 들어가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전환이 2050년까지 전 세계가 그 탄소 중립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될 거다 했는데 그 사실 핵심은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 이런 표현이었는데 결국 이건 빠졌습니다. 네.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 언급은 결국 빠졌고 멀어진다. 근데 이것도 어쨌든 COP28의 어떤 역사로 보면 굉장한 성과다, 발전이다라는 평도 있던데요. 예. 네. 뭐 노르웨이 기후 장관도 그렇고 NGO 관계자들도 그렇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전 세계가 화석연료에서 멀어지는 전환이란 이런 거를 명기한 한데 의견을 모은 거는 이건 처음이다. 그 나름의 진전이라는 겁니다. 네.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석유업계가 가스업계가 그렇게 압박을 했는데도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거는 석유가스업계조차도 화석연료 없는 세상으로 향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이렇게 분명히 한 거라는 그런 긍정적 평가도 했습니다. 네. 근데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이라는 걸 넣는 건 아무래도 좀 역부족이고 시기상조였나 봅니다. 좀 어려움이 많았나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기후위기 취약국들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다. 근데 합의안에 대한 뭐 비판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라는 거는 의견이 여전히 있겠죠. 네, 엘고 기후 전도사로 활동하는 엘고 전 미국 네. 부통령은 결국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오페크가 하는 얘기를 또박또박 받아 쓴 것밖에 안 된다. 아주 강하게 비판했고요. 그리고 또 그 싱크탱크, 환경단체 관계자들도 물론 진전은 있다. 하지만 지금의 그 심각한 기후위기 충격을 고려하면 이런 식으로 어물쩡 이렇게 갈 그런 시점이 아니다. 그리고 각국의 어떤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일은 여전히 어렵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주도하고 그다음에 이런 그 에너지 전환 비용을 누가 댈지 이것도 지금 전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네.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 COP28 조금 전에 나온 걸 보니까 사우디 네. 그 관리가요. 네. 화석연료 퇴출이 빠진 이번 합의에 대해서 대성공이다,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이제 기후위기 최대 피해자가 이제 작은 섬나라들이죠. 네. 그걸 대표하는 게 이제 작은 섬나라 연맹이 있는데 여기에 의장이 이제 사모아 기후 특사인데 어제 그 폐막 회동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 생존을 위해서 급격한 에너지 정책 변화가 정말로 필요한 시점인데 언제나 늘 그랬듯이 점진적으로 이행한다는 그런 안이한 합의에 그쳤다. 그러면서 아주 점잖게 꾸짖었습니다. AFP 통신이 이 사람이 눈 가리고 아웅했다는 식의 그 비판을 했을 때 그 회의장이 한때 좀 숙연해졌다. 이런 분위기 전했는데요. 참 정말 저도 이 사람의 지적에 아주 100번 공감을 합니다. 이 정도도 큰 진전이다. 아니다. 지금 없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네. 지금 뭐 이 정도 속도로는 안 된다. 이 정도 강도는 안 된다. 이렇게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스페인의 이상기후 얘기를 또 해볼까요? 겨울인데 섭씨 30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시니까 좀 네. 진부하실지 모르지만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초겨울에 접어들었는데 네. 지금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 남부 지역 수온주가 근 섭씨 30도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스페인 같은 경우는 절기상 겨울이 이제 1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인데 이 기간에 남부 지역은 통상 기온이 한 섭씨 8도에서 높게는 18도인데 이것보다 훨씬 높은 겁니다. 그리고 또 내년 2월까지 비도 거의 오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예보도 나왔고요. 네. 그리고 뭐 스페인 같은 경우는 올해 초부터 이미 뭐 고온이 심각했고요. 지난 남부 그 코르도바 지역 같은 경우는요. 절기상 봄이 이제 지난 4월이 봄이었는데 섭씨 38.8도까지 올라가서 예년보다 거의 한 15도 정도 높은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드리드 근교에 있는 그 유명한 스키 리조트가 있는데 지금쯤이면 눈이 상당히 쌓여 있어야 하는데 눈은커녕 아주 그냥 풀이 무성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생물학자 얘기가 좀 겁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인간이 지금 모든 걸 파괴하고 있고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거듭 개탄을 했습니다. 지금 남반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절기상 여름이죠. 근데 여기 엄청나게 덥습니다. 지금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주 이제 시드니 공항 이 지난 주말 섭씨 43.5도까지 올라간 거고요. 이게 이제 1929년 기상관측 관측이 시작되고서 가장 이제 기록이고요. 브라질도 뭐 대부분 지역이 지금 아주 엄청나게 더운데 지난달 중순에 리우데자네이루 같은 경우는 체감 온도가 섭씨 59.7도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우리나라도 12월 치고 지금 좀 따뜻한 겨울이다 해서 겨울 축제 하는 곳들은 또 좀 나름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브라질 얘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들리는데, 절기상 네. 여름이라서 지금쯤이면 이 기간 통상 섭씨 평년에는 한 더워봐야 33도였는데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네. 그렇군요. 너무 덥거나 뭐 너무 춥거나 이상 기온, 눈, 비도 그렇고요. 자, 다음 얘기 해볼게요. 콥28 폐막 얘기 정리를 좀 해봤고요. 기후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다음 얘기는 경제 얘기인데 아프리카, 남미, 뭐 아시아 저개발 국가들이요. 부채 허덕인다.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이게 좀 더 심각해지나 봅니다. 선진국들이 그동안에 이른바 그 프론티어, 네. 뭐 프론티어 마켓이라 그래가지고선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저개발국 한 44개국한테 돈을 계속 빌려줬거든요. 이제 투자를 한 거죠. 그게 합쳐서 지난 10년 사이에 한 3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4,612조 원 정도가 됐는데 네. 지금 더군다나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식량 가격이 뛰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연준이 오늘 새벽에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지만 아직도 금리는 높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정이 더 나빠지니까 이런 그 이제 부채 상환 부담이 더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네. 블룸버그가 이걸 정리를 했는데요. 한 예로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 작년에 작년에 부채를 75억 달러를 갚았는데 이게 이 나라 연간 재정보다 9억 달러가 더 많은 겁니다. 그리고 또 돈이 없으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돈을 빌리는 그런 악순환 그렇죠. 계속된다는 거고요. 네. 이게 뭐 비단 나이지리아뿐만 아니고 그 뭐 다른 나라 뭐 이름되면 볼리비아, 에티오피아, 튀니지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이제 빚을 갚아야 하는 게 이제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이미 그 채권이 채무 불이행 상태거나 거의 뭐 그 수준이라는 게 블룸버그 또 지적입니다. 네. 이게 프론티어 마켓이라는 게 개발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은 시장이라는 건데 이런 명목하에 돈이 계속 빌려주고 빌리고 그러니까 너무 그동안에 돈이 많이 풀려서 그러니까요. 많으니까 이제 이게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네.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졌다는 거죠. 이제 국제금융협회 관계자 얘기가 글로벌 금리가 여전히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미 국채도 수익률이 아직도 한 4% 이상이기 때문에 굳이 그 떼일 그 위험을 안고 저런 저개발국에 더 투자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돈을 더 끌어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내수 시장도 작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그런데 이제 병원이라든가 도로, 학교 같은 기본 분야에는 돈을 써야 되니까 다시 또 글로벌 금융기관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악순환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 좀 악순환이 되고 있다. 뭐 이 얘기 좀 마무리해 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지금 네. 부채 상환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뭐 교육이라든가 의료 같은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 지출까지 줄이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집계로 보니까 한 33억 명 정도가 그 자기나 사는 나라들이 교육 의료 같은 데보다도 부채 상환에 더 많은 돈을 쓰는 그런 실정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그 프론티어 마켓 전용 주식 펀드를 관리하는 스웨덴 투자회사 관계자의 얘기도 이런 국가들이 지금 30년 만에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돈이 떼일까봐 자금 운용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또 지적이 했습니다. 네. 다음 얘기는 전쟁 관련된 얘기인데요. 휴전 압박이 커진 상황에서 일단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번 주에 이스라엘을 또 방문을 한다고요. 이스라엘 가고 사우디도 가서 왕세자도 만나는 모양입니다. 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백악관에서는 내년 1월쯤이면은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 공세가 좀 약화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한 모양인데 네타냐후는 뭐 지금 전혀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가서 만나서 전쟁 장기화를 둘러싼 어떤 우려, 그 백악관의 우려를 전달할 거라고 설리반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그 네타냐후한테 전쟁 시간표와 관련해서 확실하게 얘기하겠다. 이게 이제 좀 이제 톤다운 하라는 얘기를 할 모양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잘 안 먹히잖아요, 얘기가 초반부터. 안 먹히는 건 물론이고요. 지금 뭐 네타냐후는 아주 대놓고 미국에 대한 불만을 이제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저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하마스 이후에 관해서 계속 대립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슬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다. 이 오슬로 실수라는 게 1993년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그 오슬로에서 만나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립에 합의한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유화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타냐후는 또 여기다 더해서요. 가자 지구가 하마스탄, 그러니까 하마스탄, 그다음에 파타스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 파타스탄이라는 거는 이제 서한 지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이끄는 파타당을 언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마스나 파타가 더 이렇게 무슨 뭔가 세력화되는 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뭐라고 합니까? 바이든도 뭐 이제는 뭐 아주 노골적으로 어떤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좀 불편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무차별 폭격이 시작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지지를 잃기 시작했다. 그렇게 아주 직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의 이스라엘 정부가 역대 그 내각 가운데 가장 보수적이다. 그 두 국가 해법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모든 팔레스타인에 대한 보복을 원한다. 아주 강한 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전쟁 시작되고 나서 바이든이 이스라엘 향해서 가장 강한 발언을 날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정치적인 무릎 굉장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내년에 선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선거에 연관돼서 이제 정치적 계산도 복잡하고 그 다음에 또 기억하시지만 지난주에 그 안보리 유엔 휴전 결의안이 미국이 거부권 행사해서 이제 채택이 불발됐는데 유엔 총회가 그저께 유엔 휴전 결의안을 채택을 했거든요. 물론 네. 이제 이건 이제 구속력은 없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크죠. 그 바람에 미국이 외교적으로 상당히 난감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리번을 급파하는 것도 이런 배경인 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번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 이스라엘 방문이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과연 이건 좀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전쟁 얘기 하나 더 해볼게요. 확실히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보도 비중이라든지 관심도가 좀 떨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죠. 이 유럽연합이 영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얻은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활용한다. 이런 절차에 이미 돌입을 한 겁니까? 그동안에도 이제 그런 식의 얘기들이 자꾸 나왔는데 네. 유럽연합이 이제 이런 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 외신이 전한 걸 보면 집행위원회가 그저께 그 영내에 있는 금융기관의 그 러시아 동결자금 이제 동결자산이 있으니까 이제 그게 있으면 이제 이자 같은 게 붙겠죠. 그렇죠. 그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여기 따라서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한 해에 한 많게는 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한 4조 3천억 원 정도. 그래서 올해부터 2027년까지 합쳐서 한 150억 유로, 우리 돈으로 21조 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을 걸로 그 뉴욕타임스가 익명의 소식통들을 이용해서 전했습니다. 동결자산 전체가 지금 어느 정도나? 지금 전체는 정확하게 그 집계되는 건 없고요. 지금 보면은 유럽 연합 안에 있는 러시아 동결 자산이 한 2,100억 유로 정도, 우리 돈으로 유럽연합 안에서는 298조 원 정도로 보이고 이 가운데 한 1,8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255조 원 정도가 그 브뤼셀에 있는 유로크리어 이제 국제 예탁 결제 기관이죠. 여기 묶여 있습니다. 네. 이제 이거를 유럽연합 이제 집행위원회가 손을 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자나 배당금 같은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래가지고 이게 뭐 제3자에게 이렇게 이전되는 것도 금지시키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집행위원회가 이렇게 방침을 이제 합의를 했지만 유럽 의회 그다음에 이제 27개 회원국 승인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견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또 무슨 이게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연합 쪽에서 오히려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그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여기 반대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유럽 중앙은행도 이거 좋지 않다. 왜냐하면 유럽이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유럽 쪽에 돈을 맡기겠느냐. 그런 것도 있고 또 유로화 표시 자산에 대한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국가에 주권이 있는 국가의 자산을 몰수하는 게 맞냐 틀리냐부터 근본적으로 찬반이 많잖아요. 그럼요. 국제법상 시비도 있었고요. 네. 또 러시아도 뭐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래? 그러면 러시아 안에 있는 유럽연합 자산 우리가 압류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한 상태입니다. 네. 쉽진 않습니다. IMF는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우크라이나 재건에 러시아 동결 자금을 쓰는데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뭐 어떻게 IMF 우크라이나 책임자가 네. 그저께 워싱턴 DC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이런 그 움직임에 대해서 IMF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 명분은 이해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중립적이다. 이렇게 슬그머니 발을 뺐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치가 국제 통화 시스템에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이렇게 덧붙였고요. 중립적이다. 아예 네. 그냥 지금 러시아 밝혔네요. 그 국제뉴스 전문 그 스푸트니크 그 집계를 분석을 보면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되고 나서 러시아 외환 보유의 한에게 한 근 절반 정도인 한 3천억 달러 정도가 이제 해외에 있던 게 동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러시아 재무장관이 지난 8월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사람 한 300만 명 이상이 해외에 갖고 있는 자산 한 1조 5천조 루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1조, 그러니까 아니 우리 돈은 환산이 어렵고요. 11조 1천억 달러 정도가 묶여 있다고 또 이 사람은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관련돼서 어떤 얘기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 IMF 이사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9억 달러를 추가 지원한다고 승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네. 이제 그런 그 장기적인 국제 수지 악화된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기금에서 주는 건데 이미 예정이 돼 있던 겁니다. 지금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지금 재정 적자가 심각합니다. 내년 같은 경우도 한 430억 달러 정도 적자가 예상되는데 이거를 이제 해외에서 차입하거나 서방 지원으로 메우려고 하는데 지금 뭐 미국도 전처럼 이제 그 고간이 넘치가 않습니다. 네. 새해에는 전쟁이 좀 없었으면. 글쎄 말입니다. 네. 이제 전쟁 얘기를 좀 그만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조짐으로 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를 좀 해볼게요. 바이든 대통령 차남에 대한 의혹을 놓고 좀 얘기가 있는 모양인데요. 이거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바이든 대통령이 네. 뭐 차남에 대해서 굉장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거는 뭐 그동안에 여러 차례 나왔고요. 지금 이 차인 헌터 이 사람이 무슨 뭐 여러 가지 무슨 비리건이 있죠. 근데 이렇게 민감한 게 1972년에 교통사고로 그때 부인하고 첫 부인 이게 그때 죽었죠. 근데 이 헌터 지금 차남이 그 사이에 낳은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장남도 암으로 얼마 전에 예전에 돌아갔죠. 그래가지고 특히 차남에 대한 아주 각별한 애정을 보여왔죠. 그래서 차남이 이렇게 막 그냥 공격받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이든 대통령이 화를 많이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많이 막 차남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막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네.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어스 보도를 보니까 미국 법무장관이 바이든 이제 차남 특검까지 임명을 했거든요. 수사까지 하고 기소하고 특검까지 임명을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공화당이 이 차남 의혹과 관련해서 바이든 탄핵 조사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이 이런 상황에서 법무장관한테 굉장히 지금 섭섭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네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있느냐 하는 식의 그런 그 감정적으로 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법무장관을 이제 자기가 이제 임명해서 키웠는데 공화당 눈치를 보는 것 같다. 이제 바이든이 이제 트럼프가 뜨니까요. 네. 그리고 특검 임명한 것도 뭔가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라고 보고 상당히 섭섭해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이슈도 내년 대선에도 영향을 줄 만한 하나하나의 이슈긴 하네요. 그러니까 네. 바이든 캠프 쪽에서 걱정하는 게 차남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대통령이 막 그냥 감정적으로 흔들리니까 가뜩이나 지금 트럼프가 떠서 바이든 대통령 심기가 불편한데 또 나이도 많고요. 이게 또 대통령을 감정적으로 더 힘들게 만들면은 캠페인 전략에 차질이 있다는 그런 걱정들을 한다는 겁니다. 네. 조금 전에 백악관에서 나온 걸 보니까 만약에 헌터
뭐가 돼도 백악관에서는 뭐 이제 대통령이 어떤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뭐 그렇게 말은 했는데 그것도 그만큼 그 바이든 대통령이 천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본다는 그런 그 반증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국제뉴스 워싱턴이 살펴봤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